키워드가 조국 파면이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조국 교수잖아요. 물론 저 로스쿨 소속이었는데 이제 직위는 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파면 의결을 했어요, 징계위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학금 수수, 딸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그다음에 이제 입시 관련된 내용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징계위 회부했고요. 그리고 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파면 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벌써 지난해 국정감사니까 뭐 한참 지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조국 교수의 경우는 다른 교수와 달리 지금 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단일 사건이면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하지만 이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옛날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그래서 5개는 징계를 못하게 됐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밟고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올라갔고요. 거기서 포괄적으로 과거에까지 다 보면서 징계를 할 겁니다. 자, 한참 만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요, 이 징계 결정,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 의회 나온 뒤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거 성급하고 과도하다, 유감이다. 그리고 즉각 항소하겠다.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한다. 불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툼의 여지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게 서울대니까 이게 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절차를 밟는 것 같아요, 일단요. 그래서 아무튼 불복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스피드 OX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울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교수직 파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건 좀 과하고 성급하다라고 판단하시면 X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 걸어주세요. 아, 이번에는 반씩 나왔습니다. 반씩이요. 우선 홍석준 의원님. 네. 일단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예, 이게 당연하죠. 이게 지금 그 직위 해제될 때부터 이제 그 서울대 징계위가 인정을 한 게 장학금 수수라든지 또 전국 위주 교사라든지 뭐 전국 은익 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상한 게 2020년 1월 달에 교수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3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파면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했습니다. 교수 직위 회전을 일단 뭐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뺐는데 교수 신분 자체를 박탈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의원들이 뭐 국감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서울대 당시 총장에게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이 교수 뭐 직위 해제를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그게 파면이든 어떻지 간에 이렇게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 측의 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좀 정권 눈치 보기 그런 어떤 게 영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물론 그 파면 처분에 대해서 이제 조국 교수 측에서 뭐 행정 소송을 하든지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직위 해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사안만 두고 봐서라도 당연히 이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파면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 시기가 너무 좀 늦춰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도 있듯이 너무 어떤 그런 어떤 늦춰진 어떤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말씀하시죠. 그 성급한 면이 있죠. 일단 직위 해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파면 여부, 그러니까 이 서울대 징계 절차는 지금 조국 교수가 받고 있는 재판, 즉 사법 절차하고 별개의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조국 교수는 지금 본인 그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적어도 항소심 정도가 끝나고 사실심리인 항소심 정도가 끝나고 나서 징계를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지금 1심 결과 나왔지만 2심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2심까지는 어쨌든 사실심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고 게다가 작년에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사표 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징계 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예.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사표 수리도 하지 않고 본인한테 이렇다하게 정확하게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유도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파면 결정이 나니까 예. 아마 당사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에 대해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은 각각 역시 OX 다르게 하셨어요. 제가 뭐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아서 시간 한 1분여 정도만 드릴 테니까요. 먼저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아니 너무 늦었죠. 역시 왜 그러냐면, 같은 말씀이네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법률가로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사건을 많이 봐왔는데요. 보통 이제 국립대 교수잖아요. 그러면 기소가 되면 예. 바로 파면 절차에 들어가요. 보통 파면이 돼요. 기소가 되면. 예, 보통 기소가 되면.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엄청나게 봐준 거예요. 기소가 되고도 뭐 한참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네, 지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다른 교수였다면 조국 예. 전 장관이 아니고 딴 사람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미 이 사람 파면됐어요. 다른 서울대 교수가 만약에 기소 정도만 된 상태였다면 그렇죠. 바로 파면으로 갔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예. 봐준 거 아니냐. 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봐주고 있는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전재수 의원께서는 X, 그러니까 이건 성급하고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보면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하나 또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어떻든 법률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지금 정미경 최고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게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도 단 1%라도 있지 않습니까? 3심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3심제 아닙니까? 이제 1심의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항소가 돼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적으로 뭐 판단을 해가지고 너무 늦었다.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렇게 보실 뭐 불편한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법의 판단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 1%의 가능성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건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이 좀 늘어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달에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고 난 뒤에 바로 한 달 있다가 교수 직위를 해제를 했습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파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3심 결과까지 보고서 하는 것이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보통의 이게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되면 보통 파면을 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보통 만약에 조국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파면이 됐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돼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그걸로 인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 지위를 회복시키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복직이 가능하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엄청난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오늘 서울대 파면 의결, 이게 또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배경이 뒤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누가 봐도 이거는 내년 선거 때 뭘 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끔 입장을 냈고 사진을 공개한 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자,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갈래의 목소리와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누구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이 됐던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뭐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 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나으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치적 방법을 택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꼭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이제 공론을 모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세 분의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네요. 아니 민주당에서 조국 전 장관 못 받을 이유 없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 가능해요. 이런 취지 설명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 뭡니까 지금 조국의 늪으로 빠져들라고 큰일 났습니다라는 시각. 그리고 한쪽은 꼭 민주당이어야 되나요? 혹시 무소속이나 뭐 다른 출마 안 될까요? 약간 다 결이 다릅니다, 지금요. 박원석 전 의원님. 총선 출마를 일단 전제로 하고 다들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지금 민주당 조국의 강을 벗어난 줄 알았더니 앞에는 다시 조국의 늪이 나온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내년 총선 시점 돼서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출마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거나 공천 신청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에 입당을 하든 하지 않든 총선의 영향은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는 선거라는 건 게임인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시작을 두고서 민주당과 결부시켜서 정치 공세를 해올 거고. 그렇죠. 엄청난 압박을 하겠죠. 만약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이 또 다른 엄청난 내용과 갈등의 시작. 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이런 박빙의 승부처 같은 데에서는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열린민주당처럼 더 이제 선명한 색깔의 민주당을 만들어서 또 다른 민주당이죠. 예를 들어서 비례 의성정당 같은 걸 만들어서 출마를 하려고 한다 하면 민주당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뭐 과거에 조국 사태가 소환되고 문재인 대통령 다시 소환되고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좋을 게 없고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스스로 명예 회복의 길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제 총선에 물론 아직 자격이 제한된 건 아니지만 출마한다는 게 과연 명분이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제 억울한 그런 심정을 한편으로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검찰 뭐 법원에 의해서 드러나거나 확정된 법률적으로 확정된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본인의 명예회복의 길을 정치로 택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자중자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총선에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불안합니까? 고맙습니까?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맙죠. 고맙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정경식 교수 이제 병간호를 위해서 접는다 했는데 이제 1호로 딱 올린 게 이제 그 평상 책방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독주를 마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는 좀 적자다 하는 것을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심장한 뭐 길 없는 길 이런 걸 써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2012년도 대선 지지를 했고 2015년도 그렇죠. 혁신위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약간 이력서 비슷한 내용까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적자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할지 뭐 어떤 형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국 지지자들 특히 또 친문 세력을 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구심점의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어떤 중도적인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특히 또 민주당의 어떤 친문 쪽에서는 또 싫어하는 그런 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좀 새로운 어떤 변수가 좀 생기고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해서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악영향이 더 미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예상이 좀 됩니다. 홍석준 의원의 말씀의 핵심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맙다, 땡큐다.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어요.